자,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탄 산업, 그다음에 석탄의 뭐 쓰임새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석탄이 유해 성분을 배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들이 제일 많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할 만한 게 그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석탄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대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사장님이 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오시다가 어떤 방법으로 사장이 되셨는지 이 얘기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얘기를 듣지 않았네요. 제가 오늘 강의의 성격을 잘 몰랐습니다. 윤 선생님이 친히 전화를 하셔가지고 회라를 해서 주로 우리 회사의 고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장이 되는 방법은 저는 잘 모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육발무 교수님을 처음 만난 게 1996년, 5년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춘천에서 이제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사회운동의 혁신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운동도 과거 방식으로 과거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또 시대가 바뀌고 사회 환경이 또 이제 변화하면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운동의 혁신이 이제 필요했던 그런 시점에 유발 교수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공론을 하고, 그래서 춘천에 이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보통 언론에서 이제 춘천시민연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단체를 같이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유발 교수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대학을 83년도에 강원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입학한 이후부터 줄곧 요즘 말하는 운동권이죠. 네, 운동권이었습니다. 83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하니까 굉장히 학교가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학교 안에 캠퍼스에 경찰이 있고,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학생 식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얘네들이 와가지고 귀를 쫑긋 대고 이런 학교 분위기였었는데요. 여하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주 5.18의 진상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잠깐 구속이 돼서 전두환 물러가라 이러다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교도소에도 있었고, 나와서 이제 또 계속 춘천에서 춘천을 바꾸는, 어떻게 하면 춘천을 바꿀 수 있을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이제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 고민은, 이게 좀 되게 좀 꼰대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전 직업적인 선택 이런 건 별로 고민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게 하면서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를 계속 고민했고 지금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수타공사 사장으로 일을 하지만 제 고민의 핵심은 강원도를 더 좋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또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강원도에서 앞으로 계속 살겠죠. 어떻게 얘네들한테 더 좋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거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탄공사를 입사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이제 작은 경제들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활동들을 창업 지원도 하고 때로는 직접 운영도 해보고 이러면서 폐광 지역의 현실을 알게 됐고요. 또 저도 태어난 곳이 그 광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 광산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고 학생운동할 때는 광산 지역 노동운동 그 지원 활동도 하고 태백에 가서 유인물도 뿌리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것도 했고요. 지금 태백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태호 시장하고는 85년도에 처음 만나서 같이 이제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광산 지역의 이제 문제, 광산 지역이 잘 나가다가 무너지고 강원랜드를 지역 주민들이 투쟁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겪으면서 그런 이제 지역 공동체의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같이 바꿀 수 있을 건가를 놓고 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석탄공사를 제안을 받았을 때 그래서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석탄공사가 70년 된 회사라서 또 더군다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석탄 산업이 지금 쇠퇴기에 있기 때문에 조직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잘할 수 있을 건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긴 했는데 도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보기로 한 거는 석탄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이 있잖아요. 그 자원이 있고 조직이 있고 예산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석탄 산업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또 역할이 있고 석탄을 캐는 지역의 주민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일부라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파장을 하게 됐고요. 하여튼 뭐 이게 좀 이제 그 식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떤 화두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지금 27이에요. 그 녀석은 이제 강원대학 졸업해가지고 공동모금회에 올해가 작년인가 입사를 했어요. 근데 가치관이 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얘는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거대 담론이나 가치 중심으로 막 그냥 헤매는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걔는 근데 자기의 어떤 행복한 삶, 요즘 얘기하면 소확행을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제 아들은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2학년 올해 복학을 했는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시 공부하는 거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전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때 시대 분위기는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또 복학하더니만
온 회계사 시험 본다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삶의 방향, 자기가 좋아하고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계속 가면 직업적인 어떤 성취 또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여튼 비교적 비타협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 흐름과 등을 지거나 또는 저항하면서 살았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은 약간 실무적인 질문 같은데요. 석탄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화력발전소나 연탄을 제외하고 또 어디에 많이 쓰냐. 네, 아까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석탄의 쓰임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소재 산업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석탄이 조금 더 이제 탄화가 더 되면은 흑연이 되거든요. 거기서 더 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석탄의 최고 형태는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맞게 석탄의 성질을, 화학적 성질을 잘 이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재 산업의 원천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석탄화학이라 그러거든요. 탄소 하나 산업이라 그러는데 그쪽이 거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건 제 나름대로 짐작인데 북한은 탄소 하나 화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폐쇄 경제예요. 그래서 국제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자립 경제를 추구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석유에 의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석탄에 의존해서 생활 필수품, 예를 들어서 비난이라는 섬유도 만들어내고, 석탄에서 화장품도 뽑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종지부를 찍고 난 이후에는 석유를 대규모로 수입을 해가지고 석유화학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들 다 거의 석유화학이 기초해 있고 그 밖에 석유에서 뽑아낸 여러 화학 물질을 배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유용한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하나 화학이 우리나라는 되게 미진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라든가 이런 추세 속에서 부존 자원에 기초한 이 산업 정책이 좀 필요한 시기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정하게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자원에 기초한 산업을 키우는 측면에서 석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학 산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석탄가스화 사업이 있죠. 석탄가스화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석유 발전에서 대규모 용량으로 지금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이건 좀 정책적이고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사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이제 신재생, 석탄, 원자력, 수력 이렇게 잇따르면 정부가 보조금을 거기다 얹어주는 그런 이제 REC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가중치를 신재생에는 올려주고 화석연료는 이제
떨어뜨리고 막 이를테면 이런 이제 원리로 이제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전력 거래 시장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화 사업에 대해서 REC 가중치가 조금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좀 떨어져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것만 조금 바꿔주면은 석탄에서 친환경 가스를 뽑아내는 발전 사업을 석탄을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벙커 CU를 이렇게 섞어서 떼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 나오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석탄에서 가스를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발전기를 돌리면은 완전히 그 미세먼지나 CO2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200년 동안 캐 먹을 수 있는 석탄이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석탄에서 이제 수소를 분리해야 되는 거. 되게 이제 저비용으로 우리가 태백 장성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에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소 에너지를 뽑아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으로 응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해외에서 LNG를 수입해가지고 가스를 아니죠 수소를 뽑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우리 부존 자원 갖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그런 이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석탄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일단 석탄 산업에 종사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풀린다면은 석탄의 새로운 가능성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한 질문이 한 3가지 나왔는데 우선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그 적자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석탄을 이용한 생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님비 현상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해결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석탄에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주변에서 석탄 때문에 피해를 질병이나 뭐 이런 거겠죠. 받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3가지가 다 비슷한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매일 신문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사가 있었는데 연탄가스 중독으로 일가족 사망. 그 아침에 신문을 보잖아요. 되게 주간으로. 그러면 꼭 그 기사가 거의 매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공포의 연탄가스 이랬고 근데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둣장을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얹어서 저쪽에서 이제 연탄을 떼고 그런데 이제 이게 갈라지고 이런 데로 이제 일산화탄소가 와서 죽어 있으면 이제 중독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보일러로 바꾸는 그 작업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방에다가 이 물을 이렇게 돌리고 심연 포장하고 그 떼우기는 이제 연탄으로 불을 떼서 말하자면 이제 온수로 난방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는 조금 연탄가스 문제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데 뭐 두서가 없습니다만 대답을 좀 부탁합니다. 네. 순적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몰라서 아니
수소가 좋은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좀 그런데 부정적으로 발암물질이 발암물질은 모르겠어요. 발암물질이 석탄에서 발암물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 봤대요. 아 그래요? 발암물질.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석탄의 문제는 CO2가 배출되잖아요.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산가스. 그 CO2가 나오고 또 미세먼지 문제의 그 주범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과거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원인들을 기술적으로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2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저장하는 기술도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석탄 화력을 그 발전기를 돌릴 때 이제 그 석탄을 제가 알기로는 아주 가느다랗게 그 가루를 해가지고 세게 이렇게 뿌리고 발전기 안에다 뿌리고 거기다 벙커CU로 확 불을 붙여가지고 발전기 그 에너지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먼지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기술적으로 많이 잡긴 했지만 여전히 석탄 화력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네, 근데 실제로 화력 발전소를 가 보면은 우리가 언론에서 접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늘이 뿌옇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석탄 가스화 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석탄 화력은 일종의 필요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느 나라나 이제 발전을 하는 방법이 석탄 화력, 수력, 원자력, 신재생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클린 에너지이긴 한데 지속성, 항상성에 문제가 있어요. 풍차는 바람 불 때 돌아가잖아요. 날씨 좋을 때 햇빛이 있듯이 그때 이제 발전이 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발전되는 거를 축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이 항상성을 담보하려는 기술이 있긴 한데 이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에서도 그 전기 저장 시설,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나 태양광에서 나오는 발전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저장 시설이 폭발해가지고 사고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쟁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직 신재생 에너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우리가 쓸 때는 햇빛이 비칠 때만 전기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는 24시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이 정도 되면은 전기가 24시간 안정적으로 적정한 질을 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은 경제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사실상 석탄화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 기본계획,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2030년에 석탄 화력을 지금보다 더 비중을 줄이고 또 원자력의 위험성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사후 처리의 문제가 비용의 측면이나 안전성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점점 비중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 수요를 담당해야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그 존재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주장하는 분들은 석탄을 계속 강조하지만
실제로 탈석탄을 하게 되면은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고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석탄 화력의 친환경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석탄 화력 비중이 40%가 조금 넘거나 또는 40% 미만이거나 이렇습니다. 전체 발전 비중에서 에너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석탄 화력이 여전히 30%대예요. 석탄 화력이 없으면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높은 질의 전기를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그 담보가 아직까지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필요악인 거죠. 그래서 석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면서 석탄을 사람들한테 이롭게 친환경적으로 또 지구 환경에도 이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탐구해 나갈 필요가 그래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정말 석탄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느 시기에, 먼 훗날. 근데 그 과정에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필요하고 석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현실이고요. 이게 손실액이 뭐예요? 적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전에다가 전기를 파는 거야? 팔고 석탄 뗀 연료값을 빼고 일건비하고 그런 거는 손실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석탄 화력은 지금 적자를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최근에 한전이 올해 2조 가까운 적자를 봤습니다. 그 원인은 석탄 화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좀 논쟁이 좀 있긴 한데요. 여당의 의견하고 야당의 의견하고 적자의 이유가 다르긴 한데 그런 정치적인 접근을 빼놓고는 석탄 화력에서 적자가 나지는 않는 걸 알고 있고 오히려 석탄 화력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내 무연탄은 생산 원가가 높습니다. 아까 차승원 씨하고 유재석 씨가 지하철 밑에 내려 탄을 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비를 돌려야 되고 이러니까 톤당 생산 비용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유연탄보다 굉장히 높아요. 대체로 해외에 생산되는 유연탄은 노천탄광이거든요.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가지고 실어내면 되는 거니까 원가가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호주나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한 해에 우리나라 5개 석탄 화력 발전사가 있는데 거기서 1억 한 6천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합니다. 99% 해외 유연탄을 싸게 잡아가지고 해외 유연탄 시장에서 잡아가지고 싸게 발전소에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전기 생산 원가를 최소화해요. 네. 근데 국내 무연탄은 원가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90년대 초반에 태강 지역 주민들이 MO를 해가지고 발전소 하나 동해 화력에 150만 톤 한 해에 150만 톤을 쓰는 국내 무연탄 전용 발전소를 저달라서 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발전 단가를 못 맞추니까 그냥 시간이 쭉 흐르면서 거기도 해외 유연탄을 수입을 해가지고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모든 공기업들이 다 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경제성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전 단가를 원가 절감을
하지 않으면은 경청에서 불이익을 저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뭐 심지어는 예, 그 기관장 뭐 해임도 되고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사 사장들은 심지어는 뭐 회사인 한전 사장이 시켜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발전 단가를 맞추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화력발전소가 적자다 이런 건 아니고 모기업인 한전이 뭐 어떻게 국가 정책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올해 2조 적자가 났고 뭐 그전에는 뭐 수십조도 흑자를 내고 이랬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에너지 전환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가는 과정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석탄을 이용한 생산시설 이게 화력발전소나 그다음에 공장 이쪽이 석탄을 연료로 떼고 이러는 시설이 혐오 시설이 뭐가 있나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 석탄 화력이 제일 석유를 많이 떼죠. 발전은 뭐 이제 가스도 많이 떼고요. 예, 그러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가 뭐 굳이 혐오 시설이라면 혐오 시설이죠. 그리고 탈석탄을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주 그 문제적인 인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을 이제 소위 비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비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석유공사도 석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수급 조절 차원에건 뭐 어떤 큰 그런 이제 저장 탱크에다가 석유를 재고를 끌어안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리도 석탄을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한 100만 톤 정도 되는데 쌓아놓고 어느 일정 장소에 쌓아놓고 그걸 이제 그 재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석탄 가격이 올라갈 때 그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길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 비축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야말로 님비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다른 것들을 해결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민원을 해결하고 그 비축장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탄에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분진이 사실은 그러니까 실어낼 때는 분진이 좀 나긴 하는데 석탄을 일상적으로 관리할 때는 그걸 다 덮고요. 그 분진이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을 다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 거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 광부들의 이제 직업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직업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시설 아까 보니까는 옛날에는 가끔씩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다가 이제 무너지고 갇히고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개선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그 광부들이 갖는 직업병에 대한 예방 조치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산업재해가 석탄 광산에서는 진폐 부패죠. 네, 석탄 폐병이죠. 그 호흡기에 석탄 가루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나중에 폐 기능이나 호흡기 기능을 자꾸 이제 방해를 하고 이러면서 왜 그 천식 환자들 풀럭풀럭 거리듯이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그게 완치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못한 탄광 근로자들 중에서 이제 꽤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징집회 환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부가 이제 그 판정을 받아가지고 등급이 정해지면은 그 등급에 맞는 경제적 보상 또 뭐 산업재해니까 의료 지원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 막장에서 석탄가루가 막 저도 내려가 보면 뭐 잠깐 갔다 와도 샤워를 하고 나서 이 코 안에 이런데 석탄가루가 몇 시간씩은 이제 계속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시간 지하 막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신체에 그런 게 쌓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죠. 근원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거죠. 마스크도 하고 뭐 하지만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유재석 씨가 철골 구조물을 이렇게 들다가 뭐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아주 좀 산업체 전문 용어로 근골격계 쪽에 산재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노동을 많이 하는 쪽에 어깨에 이상이 생기고 뭐 그것도 이제 다 뭐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제도적으로 이제 일단은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또 지하 막장 온도를 법에 의해서 적정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보통은 저 에어클링을 안 돌리면은 한 32, 3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막장에 에어클링을 돌려서 한 28도 정도 이렇게 맞추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덥죠. 예. 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이제 그런 장치들은 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졌고요. 그래서 재해 발생률이나 또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은 80년대 중반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잡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안전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올해 이제 장성화업소에 2건의 이제 숨집 사고가 있었는데 3월에 있었어요. 근데 3월에 있었던 게 이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그 지층 안에 메탄가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폭약 다이아마이트를 작약을 하고 터뜨렸는데 이게 가스가 뻥 터져가지고 한 번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는 지역은 3중 점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갱이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고 또 탄을 캐는 분이 이를테면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탄을 캐려는 지역에 그 지층에 이렇게 켜면은 가스가 있으면 삑삑거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기술로도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로 이루어지는 거죠. 약간 불가항력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은 사실은 좀 한계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요즘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600m에서 지하 1000m로 내려가는 그 엘리베이터를 7년에 한 번씩 그 로프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로프 교체 과정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 분이 또 이제 숨지를 하셨죠. 그런 거는 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프 교체, 그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기술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계속 꾸준히 회사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이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한 700명 정도가 이제 보상을 받고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인력들도 막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엘리베이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 숙련도의 문제 이런 거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상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인데, 이 석탄을 많이 써야 되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석탄을 많이 써야 됩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적게 써야 되나요? 그 다음에 적게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한테는. 석탄공사 사장한테 그거 물어보시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답이? 아, 근데 또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이 산업적으로 이제 이 태조기에 들어섰다라는 건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석탄이 화석연료, 그러니까 우리 산업혁명을 꽃피운 이제 정말 좋은 인류한테 좋은 선물을 준 자원이긴 하지만 지금 석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석탄하고 뭐 인연이 있습니까? 집에 연탄 안 드시잖아요, 그죠? 아, 전기 쓰시니까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대략 38%에서 41% 정도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을 책임지니까 전기 쓰실 때 이제 혜택을 받는 정도. 그러면 석탄을 사용을 줄이려면은 전기를 아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전기세를 올려야 되거든요. 옛날에 경제개발 시기에 산업용 전기를 할인해주던 정책이 지금도 있고, 또 가정용 전기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싸요.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CO2는 잡아 이제 이런 이율배반적인 시민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구조죠.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석탄을 줄이려면 전기를 아껴야 되고, 전기세를 더 올려서 쓸데없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 독일에서 공부하셨지만 제가 이제 올해 독일을 2번 갔었는데 독일은 정말 그 사람들은 습관이 되어 있어요. 낮에 별로 이렇게 불 우리 화나 켜고 그런 거 안 하고 걔네들은 정말 그 지구 환경을 지키는 시민 의식이 상당히 철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전기를 아껴 쓰고 이런 걸 생활 속에서 실천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 집을 못 구해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소개받아서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는데 한 두어 가구가 이제 못 나가겠다 이러고 버텨가지고 계속 있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시 들어갔는데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조개탄을 가지고 이제 난방을 하고 그랬는데 겨울에 그랬는데 삼겹살을 쫙 꽂아가지고 그 조개탄 있잖아 조개탄 거기다가 이제 쫙 구워 먹으니까 기가 막히는 맛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김수정 교수가 삼겹살 숯불구이 삼겹살 이거 절대 먹지 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암물질이 그 하얀 연기에 많이 나온다 했는데 우리 연탄으로 많이 또 그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잖아. 고기는 연탄불에 구워 먹어야 제맛입니다.
태백 한우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가격이 행성 한우보다 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연탄불로 태백에 가면은 연탄불로 저기 소고기를 구워 한우 먹습니다. 부위를 연탄불로 합니까?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선생님. 그 태백 가실 때마다 뭐 저기 저 태백 한우 뭐 여기 먹자고 그러시면서. 아니 근데 한우는 이제 그 생전 소금에만 듣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했지 그 연탄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집중하시느라고. 연탄에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숯불 닭갈비도 이게 원래는 영탄 닭갈비죠. 숯불이 아니고. 옛날에는 연탄이었죠. 참새구이도 다 저희 어려서 저 뭐 춘천 토박이라 가지고 뭐 저기 제 기억으로는 그 철판은 뭐 이제 그랬지만은 숯불이 아니라 이제 연탄으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연탄으로 구운 고기를 많이 드세요. 숯불보다는 그러니까 숯불보다는 조금 이제 건강에 좋은 게 이 숯은 대부분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첨가제를 씁니다. 화력 좋게 오래가게. 그 첨가제가 발화물질이에요. 숯 자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근데 연탄은 어쨌든 그런 첨가제는 안 쓰거든요. 연탄은 이게 뭉치게 하는 거는 뭐죠? 그 악교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 그게 굉장히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술 개선을 통해서 획득된 그게 이제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9공탄이었다가 뭐 19공탄, 22공탄 이렇게 발전 하듯이 그 이제 무연탄을 진흙이랑 섞는 비율 또 이제 무연탄도 뭐 이제 어느 지역 무연탄이 더 이제 그 연탄 만들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장성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이 연탄용으로는 최고랍니다. 그래서 연탄 공장에서는 장성탄을 선호하고 근데 이제 유연탄은 이제 연탄으로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탄을 이제 이 만드는 배합 기술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알려줘야 할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여러분들 메모하셨죠? 피곤하신 표정인데. 네. 연탄 가스 중독. 자, 질문 없습니까? 네. 눈 많이 오면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제 길에 이제 막 이렇게 푸시는 경우도 있고 또 농촌에서 써요. 네. 저 비료로 네. 연탄재 연탄재 무슨 성분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해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는 시가 있죠.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석탄은 정말 소신공양. 우리가 왜 저기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소신공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다 불살라서 타인을 위해 가지고 이제 뭐죠? 이렇게 헌신하는 거 그런. 제가 보기엔 석탄이 그래요. 연탄재가 다 타고 남은 재마저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하니까 연탄의 삶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그다음부터 자, 없으면은 마무리 상황 여기 질문을 아까 2개 했대 학생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한마디가 아니라 한마디. 예, 그냥 좋아하는 거 하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청개구리처럼 좀 반대로 했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라고, 대모하지 말라 그러면 대모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게 좀 이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뭐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삶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고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쭉 살다 보면 나이 50대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자기 삶의 성과를 읽을 수 있겠죠.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네. 멋대로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